네, 이번 시간에는 주요 분쟁 사례 분석, 주요 내용 한번 정리해보고 교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쟁이 사실은 금융기관에 많이 생기죠. 대부분 이해상충 문제 또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그 고객과 금융기관 간에 분쟁이 많은데요. 일단 분쟁의 특징 한번 볼게요. 금융 분쟁의 특징. 분쟁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분쟁은 우리 고위험, 굉장히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위험이라는 내재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조금 전문성이 있죠. 전문적이잖아요. 전문성, 어떤 분쟁이 다른 일반 그 사사로운 개인 간의 분쟁에 비해서 금융 분쟁은 되게 좀 전문적이에요. 막 용어도 복잡하고 상품 구조도 복잡하고 이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법률적 특성으로는 좀 불공정 가능성, 분쟁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불공정 행위가 그 결합된 경우가 많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해결이 쉽지 않아요. 해결이 쉽지 않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은 사실은 100% 금융기관이 잘못한 것만도 아니고 또 100% 투자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분쟁이 조정할 때 분쟁 양당사자가 조정해가지고 합의하면 빨리 끝나는데 합의가 잘 안 돼요. 합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막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 거죠. 좀 이런 분쟁의 어떤 금융 분쟁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한 좀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상품 내재적인 특성이 있어요. 금융투자 상품 그이 어떤 그 분쟁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죠. 무슨 특징이 있어요? 원금 손실 가능성. 일반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언제 일어납니까? 깨졌을 때 나죠. 깨졌을 때, 이익이 났을 때, 고객들이 뭐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분쟁을 일으키나요? 설령 그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어떤 법에 약간 어떤 이거 조금 법에 좀 그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익이 났을 때는 절대 고객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떤 원금 손실, 어떤 금융 상품 자체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분쟁의 소지를 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투자 결과에 대한 본인 책임. 일반적으로 그 투자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어떤 얘기하면 금융기관 직원을 믿고 투자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러다 보니 깨지면은 누구 책임을 해요? 금융기관 직원 책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는 투자자 책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제 분쟁의 한 요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일반적인 예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금을 가입했다 그러면 만기까지 뭐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주식에 투자했다 또는 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면 매일매일 가격이 변하죠. 그러니까 계속 어느 한 시점뿐만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그 금융상품만의 특징 때문에 또 이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분쟁의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쟁의 유형. 이제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분쟁이 어떤 내용이 이제 분쟁이 되는지 그것을 보면은, 첫 번째 임의매매한 경우, 임의매매가 있고요. 1인 매매한 경우, 1인 매매로 인한 분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부당권유로 부당권유 행위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불완전 판매로 분쟁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문 잘못해가지고 주문과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런 5가지 정도인데요. 임의매매라는 것은 어떤 매매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의 고객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고객의 요청도 없이 임의로 그냥 그 증권사 직원이 매매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은 이민매매와 1인 매매가 사실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좀 비슷하잖아요. 말이 이민매매, 1인 매매 비슷한데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은, 이민매매라는 것은 일단은 고객의 위임이 없어요. 고객이 너보고 매매하라 이런 위임이 없었다고.
그런데 이 1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위임이 있어요. 고객으로부터 위임. 고객이 야, 내 돈 내가 1억 계좌 만들어서 너한테 좀 넣어줄 테니까 내 계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가 좀 일임해서 좀 매매 좀 해줘. 이런 것들은 1인 매매이거든요. 그래서 1인 매매는 위임이 있어요. 위임이 있어. 고객의 위임. 그러니까 위임은 고객이 하는 거죠. 고객의 위임이 있는 것은 1인 매매. 2인 매매는 고객의 위임이 없는 매매예요. 없는 매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손해배상. 혹시 손해가 났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2인 매매는 고객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고객이 매매하라고도 안 했는데 증권사 직원이 매매했어. 당연히 있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고객이 매매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증권사 직원이 자기 맘대로 매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없을 것 같죠. 근데 많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A가 고객이에요. 이 사람이 고객이고 B가 증권사 직원입니다. 그런데 A가 증권사 직원한테 1억 원짜리 계좌를 만들었어요. 1억짜리 계좌를 만들었어요. 증권 계좌 만들어 가지고 1억 넣었어요. 그런데 이 증권사 직원 B가 얘가 누구냐, 고객이 누구냐면 자기 친구예요. 고향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증권사 직원이 이제 증권사 시세를 보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S전자가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한테 전화도 안 하고 친구니까 전화도 안 하고 S전자를 5천만 원치 샀어. 5천만 원치 샀는데 얘가 주문도 안 했어. 매매해달라고 주문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어. 돈만 넣어놨을 뿐이지. 주문했거든요. 요게 이제 임의 매매예요. 이 고객이 매매 위임을 안 했단 말이지. 그런데 B가 직원이 그냥 선의로, 물론 얘가 뭐 돈을 일부러 유용하려고 한 건 아니죠. 친구니까 친구 돈 좀 불려주려고 S전자가 좋을 것 같아. 요즘 상황을 봤더니 기업 분석도 해보니까 괜찮아. 그리고 타이밍도 괜찮아.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 보니까 뭐 목표 주가를 한 30%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그래서 샀어. 이게 임의매매예요. 뭐 대단하게 막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 돈을 막 매매하는 게 임의매매라기보다, 그런 것도 물론 임의매매지만 이런 경우도 임의매매라고요. 그런데 이랬을 때 막 이 S전자가 올라가면 괜찮은데 S전자가 팍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임의매매를 근거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증권사 직원은 물론 선이었지만, 이 친구 돈을 유용해서 일부러 막 임의매매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손해가 나면은 이렇게 임의매매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 임의매매가 증권사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이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의 뭐 삼촌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들, 좀 임의매매 해도 될 만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했다가 이제 손해가 나면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인 매매였다. 만약에 1억 계좌를 주면서 1인 계약을 했어요. 1인 계약.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기수라는 친구인데, 이기수 친구가 이 증권사 직원한테 친구야, 내가 1억 계좌에 넣어줄 테니까 너가 좀 일임해서 좀 내 돈 좀 잘 굴려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일임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그랬을 때는 설령 손해가 나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왜? 투자라는 것은 자기 책임이고, 이 사람이 일임했기 때문에 비직원은 그 일임 계약에 근거해서 그냥 매매한 거예요. 얘기 안 하고도 그냥 매매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임의 매매인데도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어요.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어. 임의 매매인데도 책임이 없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 안 져도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예외가 손해배상 책임의 예외가, 예를 들어서 추인한 경우. 임의매매 했어요. 임의매매 했어. 그런데 추인을 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 추인이란 말의 뜻은 사후에 승인한 거예요. 사후 승인을 법적인 용어로 그냥 추인이라고 표현해요. 추인.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B 직원이 일임 계약 안 맺었는데 S전자를 오전 10시에 샀어. 오전 10시에 임의로 그냥 친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일임 매매 받지도 않았는데 샀어요. 사고 나서
장 끝나고 3시간 4시쯤에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친구야, 기수야, 내가 있잖아. 너가 1억 넣어준 계좌에서 5천만 원치만큼 S전자 샀어.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이거 잘 갔으면 좋겠네. 알았다. 그거 뭐 앞으로 잘 갔으면 뭐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잘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추인한 거예요. 추인. 사후 승인. 물론 매매할 당시에는 이미 매매했지만은 그 당사자인 고객이 투자자가 그거 그래 내가 인정할게. 뭐 그거 내가 알고 그렇게 알고 뭐 그건 이제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알겠다. 그러면은 사후 승인한 거라고. 이럴 경우에는 설령 손해가 나도 손해배상 책임 없어요. 이미 매매였지만은 투자자가 사후에 승인하면은 손해배상 안 해도 돼요. 그다음 1인 매매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깨져도. 근데 손해배상 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로. 어떤 경우? 과다매매라고도 하고 과당매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자주 매매하면은 수수료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수수료 발생을 되게 많이 하면은 그 증권사나 직원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경우는 일임의 취지를 벗어난 거예요. 일임의 취지에 반한다. 벗어난다. 설령 일임을 했어도 일임의 취지에 벗어나면은 설령 일임을 했더라도 손해가 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 내용들 이 고객이 위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일임 매매와 임의 매매 구분하는 거. 그다음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은 임의 매매는 기본적으로 있다. 일임 매매는 기본적으로 없다.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당권유라는 것은 어떤 이제 고객한테 뭐 이렇게 뭐 수익을 많이 내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고객한테 현혹시키듯이 고객이 오인할 수 있는 뭐 행동이나 말을 하는 거 이런 것을 부당권유라고 하죠. 그래서 뭐 실제로 이런 부당권유 행위에는 뭐 거짓으로 뭔가를 알리는 행위, 뭐가 막 잘 나갈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하는 행위, 또는 불초청 금지 행위, 초청도 안 했는데 가서 막 투자 권유하는 행위, 또는 권유를 거부했는데 또 재권유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그 부당 권유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불안전 판매는 예를 들어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거나 설명을 위반하거나 뭐 하여튼 좀 불안전하게 판매한 경우를 불안전 판매라고 하고, 주문 관련 주문 관련해서 어떤 그 분쟁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뭐 매수 주문을 냈는데 매도를 했다든지, 매도 주문을 냈는데 매수를 했다든지, 이게 뭐 주문 실수로 인해서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원래 주문 내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주문 내서 손해를 난 경우, 예를 들어서 남편 계좌인데 부인이 주문 내 가지고 손해 난 경우, 이런 경우가 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대표적인 금융 분쟁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섹션 1의 금융상품 관련 분쟁의 특징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분쟁 관련 금융상품의 내재적 특성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융투자 상품 관련 분쟁의 유형해가지고 임의매매, 일임매매, 부당권유, 뭐 불안전 판매, 이 부분도 지금 조금 전에 대충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생략을 하고요. 섹션 2에 펀드 상품 관련 주요 분쟁 사례, 실제로 이제 분쟁 사례가 판결난 거, 법원이나 아니면 조정위원회 같은 데서 판결난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당권유 사례에서 여객펀드에 가입하였지만 선물한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환해지에 대하여 계략적으로만 설명하고 특성 및 구체적인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에 고객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함. 하여튼 법원에서 나온 얘기를 이렇게 좀 길게 하여튼 이해하기 쉽지 않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여객펀드를 가입했어요. 여객펀드란 건 뭐냐면은 여객펀드하고 역내펀드라는 게 있는데, 뭐 이게 외펀드는 여객펀드, 일단 역내펀드부터 말할게요. 역내펀드는
국내법에 의해서 국내에 그 자산운용사가 외국 자산에 투자한 거야. 외국 자산에 투자한 거. 근데 역외 펀드는 외국법에 의해서 외국 운용사가 외국 자산에 투자한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죠. 보통 예전에는 여객 펀드가 우리나라에서 별로 판매되지 않았는데 이제 뭐 2000년 이후에 외국 뭐 블랙록이라든지 뭐 템플턴이라든지 그런 외국 자산 운용사가 거기서 미국에서 만든 미국의 운용사가 미국법에 의해서 미국에서 만든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판매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객 펀드거든요. 여객 펀드. 근데 그 이제 영내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내법에서 국내 자산운용사가 뭐 외국 자산에 투자되는 펀드, 뭐 아니면 뭐 국내 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국내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외국 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 그래 어쨌든 기준은 그 어느 법을 따르느냐,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졌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선물한 거래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선물한이라는 것은 외환 환율 거래하는 거죠. 환율 거래인데 장외에서 거래하는 환율 거래를 선물환이라고 하죠. 근데 선물한 거래를 그 선물한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환해지에 대해서 계략적으로만 설명했어요. 선물하는 보통 환거래이기 때문에 환이 변동함에 따라서 환위험이 있죠. 그래서 환위험을 막기 위해서 환해지하는 경우가 있죠. 환해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또 수수료를 내야 되고 또 나중에 정반대로 많이 환후 방향이 움직이면 추가 증거금을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계략적으로만 설명했어요. 경험이 없는 고객에 대해 이렇게 계략적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설명 의무할 때 여기 이런 고객들한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략적으로 설명한 게 일단 잘못됐어요. 다음 특성 및 구체적인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에 고객 보호 위반을 인정함. 이 말은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했다는 소리예요. 그 해당 직원한테 해당 그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당 권유 이렇게 선물 거래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는 이렇게 부당하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그 여객 펀드를 판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음 사례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전환형 수익증권 매입을 권유하고 이후 고객의 동의 없이 공사채형 주식형으로 전환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당 권유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요건 뭐냐면은 일단은 직원이 수익률을 보장했다. 직원의 수익률 보장은요, 그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법에서 자본시장법에서 손실 보전 금지. 그래서 뭐 손실이나 수익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거 이거 금지하도록 법에서 자본시장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뭐 손실을 보장해 주거나 수익을 뭐 보장해 주거나 이런 거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거 이런 거 아예 못 하겠어요. 이런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일부도 안 되고 전부도 안 돼. 전부 수익 보장 또는 손실 보전 그게 일부든 전부든 다 안 되고요. 계약 사전에 하던 사후에 하던 다 안 돼. 이것은 금지가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직원이 수익률을 보장했다. 이거 자체가 요 설령 각서를 썼다고 해도 요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 여기 수익률 보장한 거 설령 보장하는 각서를 증권사 직원이 썼다고 해도 고객이 그걸 근거로 해서 증권사 직원한테 아니 금융기관 직원한테 그 수익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 법에서 도와주지 않아요. 왜? 그것은 이미 법에서 이거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그 금지한 것을 법이 도와주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 전환형 수익증권을 매입을 권유했다. 전환형 수익증권이란 건 뭐냐면은 전환형 펀드는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예를 들어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죠. 예를 들어서 뭐 A 펀드가 있는데 A 펀드 내에 예를 들어서 주식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채권형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혼합형도 있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형으로 가입했다가 주식시장이 나빠지면은 채권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일반적인 펀드는 이렇게 주식형에서 채권으로 옮기려면 주식형 펀드를 해지하고 그다음에 채권형 펀드를 신규로 또 가입해야 돼. 그럼 해지하면서 환매 수수료도 부과해야 되고 뭐 또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이거 해지한 다음에 현금이 한 3, 4일 후에 들어오면은 그때 비로소 채권형 펀드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환형 펀드는 그런 해지 절차 없이 주식형에서 바로 채권형 또는 채권형에서 바로 혼합형 이렇게 전환권을 행사해서 바꿀 수 있는 해지 절차 없이 바꿀 수 있는 그런 펀드가 전환형 수익증권 펀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환형 펀드를 가입을 권유했어요. 근데 고객의 동의도 없이 공사채형에서 주식형으로 전환했다. 공사채형은 채권형이거든요. 채권형은 안전적이잖아요. 되게 안전하잖아요. 주식형은 되게 위험하고. 근데 고객한테 동의하지도 않고 채권형에서 주식형으로 바꿔버렸어요. 전환시켜버렸어요. 벌써 여기서 잘못했죠. 고객 동의도 없이 그렇게 한 거. 그래가지고 손실이 났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도 없이 손실 이렇게 바꿨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수익률 보장을 약정을 했지만은 그것은 물론 무효가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 동의 없이 이렇게 펀드를 교체하고 그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부당권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전 판매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은 고객이 안정추구형 투자자임을 이미 알면서도 직원 자신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수익증권을 동고객에게 투자 권유하면서 수익증권의 수익 구조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하게 설명하여 고객이 올바른 투자 판단을 저해한 경우라면 직원이 고객 보호물을 저버린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이게 뭐냐면은 어떤 고객이요, 주로 예금만 하던 고객이 있었어요. 예금만 한 고객이 있었는데 그 고객한테 주가 연계 펀드 ELF가 주가 연계 펀드를 소개했어요. 주가 연계 펀드는 뭐예요? 주가에 따라서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펀드에 가입하면은 실제로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펀드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기 이 사례의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자면 기초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S전자라고 하자고. S전자 말고 K주식이라고 하자고. K주식의 이 ELF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K주식이 예를 들어서 5만 원 예를 들어서 이상 올라가면은 10% 수익. 10% 수익. 그런데 만약에 40% 떨어진다. 이게 만약에 5만 원에 40% 떨어지면은 얼마죠? 3만 원이 되는 거죠. 3만 원. 3만 원을 기준 3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5만 원, 3만 원까지 가면 원금. 그리고 3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40%부터 시작해. 3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40%부터 100%까지 깨질 수 있는 이런 수익 구조로 돼 있었단 말이죠. 이런 수익 구조로. 그런데 이 사람이 설명할 때는 3만 원 밑으로 떨어져도 한 10% 정도밖에 손실이 안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완전히 수익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고객한테 설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얘가 그 판매를 불안전하게 판매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당연하죠. 이것은 그 고객이 어떤 수익 구조 자체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ELF나 ELS 같은 경우 굉장히 복잡한 수익 구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막 급하게 고객들한테 소개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그 수익 구조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 보통 ELF나 DLF 같은 경우는 복잡한 수익 구조를 가진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막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판매를 하려면은 뭐 투자 설명서나 그런 것들을 자세히 봐서
완벽하게 그 상품에 대해 수익 구조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한 상태에서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ELF가 그 금융권에 판매되기 시작할 때 사실은 초창기에는 잘 이해하지 못한 직원들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났고 또 이제 요즘은 교육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ELF나 ELS 복잡한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2번. 펀드 매수자가 고령이지만 투자 경험이 있고 기초자산 구성을 제한한 것이 있었던 점, 손해 발생 여부를 문의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증권회사의 설명 의무 내지 고객 보호 의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게 뭐냐면은 어떤 그 고령인 한 6, 70세 되는 그런 고령의 어떤 그 펀드 매수사가 펀드를 가입해 가지고 손해를 본 거예요. ELS에 투자하는 ELS 펀드, 그 ELF겠죠. ELF에 투자를 했는데 손해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증권사 직원한테 내가 고령이고 나이도 많고 그런데 너가 이렇게 어려운 ELF 저기 펀드 소개해 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법원은 이 경우에 그 판단은 그 어떻게 내렸냐면은 그 고객의 그 손해배상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왜?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 고객을 보니까 나이는 많이 있으시지만은 그동안에 그 ELS나 그런 주가연계형 펀드를 15번이나 이미 투자한 경험이 있었고요. 금액으로 보면 65억 원이나 투자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나이가 들고 투자 경험이 없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상품에 대한 구조를 알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그래서 결국은 이 경우에는 증권사 직원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 설명 의무도 있잖아요. 투자자의 어떤 투자 경험이나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설명 정도를 달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은 설명을 조금 해도 그 설명물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냥 조금만 해도 이 사람은 알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간단하게 계략적으로 설명해도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런 상품을 한 번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한테 계략적으로 설명하는 건 안 되고요. 만약에 초보자였다고 하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그 사람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충분하게 설명해야지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3번에 청주지법 2010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펀드 가입과 함께 환율 해지를 위한 선물한 계약을 추가적으로 가입하기 위해 관련 서류에 고객이 단순히 서명했다 하더라도 금융회사 직원이 제대로 위험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해외펀드 가입할 때 해외펀드는 해외에 투자되기 때문에 사실 환율 변동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환율 해지를 위한 별도로 환해지 계약을 추가로 가입한 것에 대해서 고객이 알았습니다 하고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데 손해가 났어. 그랬더니 이 고객이 나 그거 제대로 잘 몰랐어. 너가 설명한 거 잘 몰라서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은 그래 맞아 금융기관이 너 책임져야 돼. 금융기관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고객이 사인만 한 거, 서명만 했다고 해서 그 고객이 선물한 계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서명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해외펀드 가입하면서 선물한 해지를 위해서 그 계약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냥 그 정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걸 잘 몰랐던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만약에 손해가 나면 어느 정도 손해가 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손해가 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손해가 안 나고 좀 안전하게 내 자산이 보호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기 쉽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고 사인만 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것만으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설명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된다. 이해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뭐 사인만 받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자자가 그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금융기관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그 이해한다는 것을 그게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최대한 쉬운 용어로 그냥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전 예상 문제 몇 문제 풀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예상 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어 특별법에 의거하여 우선 처리하고 특별법에 정함이 없으면 일반법을 적용한다. 아래 법 중 다른 법의 일반법 주의에 있는 것. 1번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번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 3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번 전자금융거래법. 이게 뭐냐면은 일반법과 특별법,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고객의 정보와 관련해서 정보 또는 비밀과 관련해서 여러 개의 법률에 이게 법률이 있어요. 고객 정보와 관련된 고객 정보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개의 법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개인정보보호법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고객 정보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보호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실명법에도 이런 거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그 다음에 여기 전자금융거래법, 금융거래법도 거래법에도 고객 정보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용정보법, 일본의 신용정보법에도 고객의 정보에 대한 규정들이 여기 중복된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법이라는 게 있고 특별법이라고 있는데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 답부터 얘기하자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이고요. 요게 일반법이고 요게 일반법이고 요게 특별법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은 우리나라 법제는요 특별법 우선주의예요. 특별법 우선주의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똑같은 고객 정보에 대한 규정이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있고 실명법에도 있다. 그러면은 금융실명법에 있는 규정이 먼저 적용돼요. 특별법 우선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게 특별법 우선주의 원칙이 이렇게 된다. 근데 만약에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이 여기에는 없고 일반법에만 있는 거예요. 일반법에만 여기 개인정보보호법에만 그런 경우에는 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다는 거 이런 것이 특별법 우선주의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특별법에 정함이 없으면 일반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일반법주의에 있는 것은 여기서 2번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개인정보에 관해서 일반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나머지 법은 특별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개인의 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2번 정보 주체는 고객 말하는 거예요. 정보 주체. 고객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된다.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다음 3번 개인정보는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익명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가능한 한 익명 처리하는 게 좋죠. 익명으로 처리해야지 자기 이름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거죠. 근데 그냥 다 실명으로 처리해버리면은 개인정보가 그만큼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4번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된다. 개인정보는 공개하면 되지 않지만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런 것들은 공개해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투자 상품의 내재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원금 손실 가능성 맞죠? 2번 투자 결과에 대한 본인 책임, 3번 투자 상품에 대한 지속적 관리 요구. 제가 여기 썼던 거네요. 여기 요 세 가지고
그다음에 4번 금융투자회사 직원에 대한 높은 의존성. 이것은 금융투자 상품의 내재 특성이 아니라 분쟁의 특징이죠. 분쟁의 특징.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